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거품은 없다고 봅니다. 전세 보증금에는 이건 거품이 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펀더멘탈입니다. 그런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그렇게 그러니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네. 예. 오히려 지금은 저가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서 지금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전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지난 한 30년 동안 거품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들이 집값이 비싼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서 그거를 거품이라고 그냥 욕을 한 것이지. 예. 이 펀더멘탈과 매매 가격의 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평균적인 관점에서 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예. 다만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요즘 증권시장을 봐도 그렇고 또 환율시장을 봐도 그렇고 이 금리시장도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환율, 금리, 또 유가 이런 것들이 널뛰듯이 뛰다 보니까 결국 소비자 물가, 장바구니 물가도 매우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많은들이 궁금해하시는 증권시장이라든지 자산시장의 분위기, 부동산 시장 등을 비롯해서 역시 금리, 환율, 유가와 모두 연동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또 중동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이 중국까지 겹쳐지는 경제 문제의 어떤 난제, 걸림돌을 돌파하는 방법을 찾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던 또 다른 하나의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녹록지 않은 그런 세상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종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 자산시장 그리고 금리, 환율, 유가, 중동 사태 전반에 걸쳐서 한번 경제적 변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전쟁 경제인 것 같아요. 네. 지난 한 30년이 평화 경제였다면 이제 완전히 전쟁 단계로 진입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경제도 경제 그 판 자체가 달라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각 변동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그냥 일어나면 괜찮은데 거기에 따른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이라든지 예측지 못한 여러 곳에서 막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떨지 한번 먼저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말 충격적이고요. 예. 하마스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공격하리라고 하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름대로는 지난 한 20년 동안 평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외적이 없어지니까 바깥의 적이 없어지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거의 내전이 일어날 정도의 심각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는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습니다. 네. 실권은 수상이 갖고 있어요.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이. 네. 대통령은 헤르초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냥 명예직 비슷한 그런 건데 이 네타냐후 총리하고 세속주의자들하고의 충돌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네.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일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네. 네타냐후하고 손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 생산성이 높은 세속주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거의 파업 또는 태업 상태가 된 거고 심지어는 그 리저비스트라고 하는데 예비군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네. 이스라엘은 예비군들이 많은데 예비군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그런 선언까지도 전직 장군들이 할 정도로 네. 심각한 내분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하마스의 공격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마스가 아마 방금 말씀 주신 이스라엘의 어떤 내치의 교란, 분란 또는 혼란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그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하마스의 이런 동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아마 이런 그 내부에서의 태업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도 세속주의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부도 기존 네타냐후 총리의 그 정치 권력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하마스를 눈치도 못 채고 있다가 이들이 공격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지금 부랴부랴 단결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제 세속주의자들이 대거 네. 들어오면서 이제 하마스 또 ISIS에 대한 뭐 공격이 시작이 될 건데 네. 이게 팔레스타인과 하마스와 또는 가자 지구 내의 어떤 조직들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면은 뭐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말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잔혹한 싸움이 되는데 경제적으로는 별로 영향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거기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동 국가들 간의 어떤 알력 싸움으로 간다면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요새 약간 좀 반미적인 좀 성향을 보이지 않습니까? 살레만 왕자가. 예,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저 원유 생산을 감산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미국의 불리한 상황이라면 결국 세계 경제에도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옮겨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요. 그렇죠. 만약에 이란이 끼어든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아예 그래서 거기다가 항공모함 전단을 갖다 놨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움직이지 마 하고 이란한테 지금 겁을 주고 있는 건데 이란이 만약에 움직인다면 중동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동전이 되면 이제 전 세계가 다 이제 들썩거리기 시작하는데 왜냐 미국이 군사력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특히 중국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네. 이 타이완 부근 또 남중국해 부근에서 중국을 제어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미국이 네.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군을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로. 네. 이쪽 중국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중동에까지 터지고 나면 그러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제대로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뭐 이제 우크라이나 너희들 죽었어. 이런 아마 그런 입장일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전 세계가 들썩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되고 예. 91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네. 아마 유럽 쪽 옛날엔 동유럽에 대한 소련의 강경한 뭐 대처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동유럽 쪽에 전쟁이나 분란이 네. 많았던 반에서 독일이 통일이 되고 소련이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전쟁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네. 이 유럽 쪽보다는 네. 아시아 쪽에 더 많을 것이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보셨네요. 예,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네. 여전히 유럽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예. 또 뭐 세르비아 이야기도 나오고 네. 이라크 사태도 말씀 주셨고 지금 중동 내에서 이란과 시니파와 수니파에 관한 어떤 갈등 관계 그러는 와중에 또 이스라엘 사태가 터지니까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지금 대화를 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또 예. 이런 걸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전쟁이 뭐 지역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세계 경제에는 똑같은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전쟁이 계속됩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절대적인 강국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네. 소련 진영이 존재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자유 경제 진영 또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네. 미국을 감히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압도적이고 그러니까 뭐 경제가 발전을 해서 독일과 일본이 2위 국가로 근접을 했지만 네.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감히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990년 이후부터는요. 네. 미국의 군사력이 영 시원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락히드 마틴이니 무슨 보잉이니 하는 이런 방산업체들이 네. 1990년대 그 말씀하셨던 소련 붕괴 이후에 네. 이 기업들도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게 돼요. 네. 왜냐하면 나라들마다 나토도 다 군비 축소하지 미국도 군비 축소하지 막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 자체가 줄어들고 네. 생산 능력도 확 줄어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중국의 군사력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 왔던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를 다 미국 군사력이 전 세계를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했을 때 그걸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던 거고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군을 하는 거고 나토에 대해서도 야 니네 돈 내 하면서 트럼프 때 뭐 그 거의 나토에서 탈퇴할 듯이 그렇게 한 거고 네.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곳곳에서 잠재해 있던 갈등들 그 적대 관계가 이제 전쟁으로 터져 나온다. 네. 그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기도 하고 지금 중동에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고 네. 아프리카에서 수단 내전이라든가 니제르라든가 뭐 아프리카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 내전급의 그런 전쟁 그렇죠. 상황들이. 예. 그 말씀 주신 가운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에 이렇게 미칠 만한 영향,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시장을 크게 갖고 있다거나 그런 점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하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초기에는 뭐 영향이 없을 거다 그랬는데 이렇게 가면 갈수록 곡물 시장이나 원유 시장에 결국 파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는 합치면 한 500만 좀 넘지만 네.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혀 뭐 거기에서 무슨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떤 그냥 구호품으로 살아가는 나라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터진다 그래서 거기만 국한이 된다면 경제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 근데 그게 이제 이란으로 번진다든가 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 통과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든가 네. 이렇게 되면 유가에 영향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미국이 개입하게 돼서 네. 전 세계가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는 뭐 그런 쪽으로 가면 그때 가서는 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만 놓고 보면 미국이 금리 정책이 저렇게 채권이 올라가는 게 후폭풍, 백파이어가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안정시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미국 채금리 10년 만기 금리 소위 말해서 참 중기금리 정도는 되는데 예.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태 이후에 네.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이제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뜻하는 그렇죠. 거죠. 예. 국채 가격이 국채 가격이 왜 오르느냐? 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르는 거죠. 수요가 많다는 거죠. 예, 사고자 수요가 하는 그걸 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전쟁이 나면 미국 국채의 가격이 오릅니다. 예,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코로나가 나기 전에 미국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 보유액이 네. 7조 달러였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채를 주로 사 모았죠. 뭐 일반 회사채들도 사 모으고 그랬습니다마는 네. 그래서 그 보유 금액이 9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채권들을 엄청나게 산 겁니다. 연준이. 네. 그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작년 중반부터 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예. 그때 양적 긴축도 같이 한 겁니다. 채권 보유량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매달 1천억 달러 정도를 줄였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그게 8조 달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2년 중반에 9조 달러였는데 네. 지금 8조 달러로 줄였고 네. 앞으로도 계속 줄이는 추세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만기가 됐을 때 그걸 그냥 현금화하고 더 이상 채권을 사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수요자였던 연준이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확 줄어든 거고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고 금리는 올라간 거고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 사태가 나면서 위험
심리들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서 늘어난 거지 연준이 늘린 게 아니고 네. 이번에는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한편으로는 통화를 긴축시키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네. 팬데믹하고 서프라임 때 풀린 돈이 뭐 1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거를 예.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네.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다 보니까 SVB 은행 사태가 툭 터져가지고 결국은 채권을 샀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채권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채권 사줄 사람은 연준밖에 없거나 뭐 국책기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거기서 사 모으다가 다시 연준이 봤을 때 야 이거 이렇게 계속 돈을 풀다가는 이 통화 긴축의 의미가 없어지겠다 싶어서 다시 돈을 쪼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쪼이다가 예.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나면서 갑자기 좀 보유량이 그렇죠. 늘어난 때가 있었어요. 그 네. 얼마 동안. 네,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망할까봐 그러니까요. 은행이 갖고 있던 채권들을 연준이 다시. 인수해 준 거죠. 하지만 다시 지금 보유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네. 연착륙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하지만 다이먼 같은 그 JP 모간 네. 회장 같은 분의 말씀은 아직 멀었다. 예, 깨몽 꿈 깨라 그런 말씀도 주시는데 미국 경제 어떻습니까? 지금 연착륙 기조가 맞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거기도 부동산 임대 사업이 여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피치가 지난주에 강등시켰더라고요. 네. 그런 회사들을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아마도 가장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건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신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한 예측치는 투자자 자기 돈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그들이 이제 선물 거래를 할 때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거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선물이라고 하는 게 퓨처스라고 하는 거. 그것에 기초해서 그 아틀란타 연방은행 미국은 연방준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연방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그 아틀란타 연방은행이 그 선물 거래에 기초해서 그 선물 거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쭉 데이터를 뽑아서 예. 쭉 시리즈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올해 12월의 예측치가 예. 그러니까 금리 예측치죠. 금리 예측치. 그게 5.5%예요. 올해 12월 예. 앞으로. 예, 한 번 더 오른다. 예, 앞으로도 계속 5.5% 간다, 이 간다는 말이네요. 것이고 예. 그 다음부터 약간씩 떨어지는데요. 약간씩 떨어집니다. 그게 2026년 9월이 되면 네. 그게 이제 그 예측의 마지막이던데 네. 2026년 9월이 되면 그게 한 4%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다라고 투자자들이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선물 시장을 통해서 예.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착륙과 연착륙 사이에 저울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워낙 뭐 고용 시장이 좋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 지난 8월 달 수치가 실업률이 3.8%니까 뭐 완전 고용보다도 더 좋은 상태인 거죠. 근데 말하자면. 방금 고용 상태를 말씀 주셨으니까 방금 3.8, 3.5라는 게 네. 소위 완전 고용 상태라는 말은 경제학 정의에 네. 실업률을 일으키지 않을 규모의 고용 상태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마찰적 실업이나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느라고 실업자가 돼 있는 거를 제외하면 그거 한 4% 된다는 거죠. 그게. 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미국 시장 노동시장 지표는 상당히 좋은데 네. 뭐 급여 체계도 상당히 지금 예. 뭐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물가로 다 연동이 돼 버리니까 예, 그렇죠. 물가 측면에서는 연준도 지금 이 소위 말해서 3%대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이 예, 물가 3.8% 3.7, 뭐 3.8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갖다 지금 2%로 내려앉추려고 하니까 그렇죠. 다른 분들이 아까 저 애틀랜타 보스틱 총재도 그러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야 이거 보지 말고 헤드라인 보지 말고 우리 이제 코어 보자. 근원 소비자 물가 보자. 네. 이거는 지금 3%대로 낮추는 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예.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네. 교수님도 미국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햄버거 가격 세트 메뉴 하나 시키면 13불 하거든요.
이 정도로 가는 거는 진짜 이 미국 사람들이 서민들이 생활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코어로 보는 게 어떻겠냐, 근원 물가로. 그게 하나의 방법론이 되겠습니까, 교수님? 코아 그러니까 기름값하고 식품 가격 늘 들쭉날쭉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빼고 보자. 예. 그래서 아주 이게 도도하게 흐르는 트렌드를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코어 아니겠어요? 예, 예. 그걸 보니까 0.3% 뭐 그 정도 돼요. 네, 예. 그것만 보면 뭐 물가 상승률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예. 근데 사람이 사는데 그걸 빼고 어떻게 사냐고요. 정말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바로 식품과 네. 기름값 이건데 이걸 빼고 나면 그럼 무슨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거냐. 그렇죠. 미국 생활에서 기름값하고 물값, 식료품값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물가라고 하는 게 결국 연준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네. 이 식품이나 기름값을 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 경제가 어떻고 유럽 경제가 어떻고 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미국 경제가 리바운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세계 경제가 리바운딩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미국 경제가 가장 비중이 크고 또 미국의 이 금융 시장에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예, 미국 자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건 전 세계적인 이슈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1975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가 되고 네. 1차 오일 쇼크를 받고 그다음에 2차 오일 쇼크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 금리 수준이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일 때 20%까지 치고 올랐거든요. 그랬었죠. 그 당시는 뭐 기축 통화의 지위 문제도 존재를 했고 네. 또 서플라이 샥이라고 하는 유가의 어떤 샥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들이닥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20%가 폴 볼커 의장이 벤 버냉키 그린스펀 의장한테 자리를 물려줄 때까지 한 9%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보이던데 아까 말씀 주신 2026년까지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예측이 한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을 들락거린다라는 말씀 주신 그러면 당분간 과거처럼 뭐 2%, 0%는 이제 꿈의 숫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간다면. 예. 그런데 이제 전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미국이 전쟁의 당사국이 되어 버리면 네. 뭐 그건 아마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미국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베트남 전쟁 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70년대에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베트남 전쟁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도 붕괴가 됐던 네. 것이고. 네. 근데 중국하고 직접 대놓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이 다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그다음에 무슨 인플레 뭐 이런 걸 따질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예.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 다음번 미국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예. 지금 내년에 이제 11월 4일 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세 사람이 각축 중인 것 같아요. 네. 바이든 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네. 이렇게 세 사람, 요건 무소속이더라고요. 네. 이분은. 세 분 중에 한 분일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또 만약에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된다면 만약에 또 바이든이 된다면 이제 시나리오가 나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판단에 이 세 명의 대통령을 가상에 놓고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신다면 중대만 전쟁, 미국이 개입될 여지 확률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네, 그러니까요. 예. 바이든이 계속 된다면 네. 저는 전쟁이 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런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네. 그러면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중국이 도발을 했을 때 네. 트럼프는 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왜 거기를 끼냐? 지금도 공화당 내에 네. 그 트럼프주의자들 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하지 말자고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중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거기에 끼어드느냐. 네.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트럼프는 뭐 그걸 지난번에도 보면 나토에서 빠지겠다고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우리나라한테도 주한미군 주둔 철수하겠다고. 비용 5배로 높이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는 사실을 시진핑도 잘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거는 푸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진핑과 푸틴은 트럼프가 되기를 제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예. 정말 기회가 오는 것이니까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빠지고 나면 중국이 대만 먹는 거 뭐 별일 아닌 거죠. 그냥 대만 접수하는 거. 네, 또 마찬가지로 미국이 빠지고 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수하는 것도 별일 아닌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세상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케네디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케네디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들여다 본 적이 없어서. 케네디가의 전통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공화당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중도 네. 우파적인 색깔을 띠고 있어서 네. 바이든과 비슷한 행태를 취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를 딱 놓고 보니까 국방부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경계태세를 낮춰서는 안 되겠다. 예측치 그럼요. 못한 방향으로 예. 벌어지는 게 전쟁인데 네. 이 적들이 저런 식으로 우리 한반도 또는 수도 서울을 갖다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제 이 점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뭐 GP를 갖다가 폭파시키고 없애고 뭐 이런 네.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생각하니까 상당히 너무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예. 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감히 미국이 끼면 감히 미국에 덤빌 수는 없는 세상의 네. 모든 나라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 미국의 CSIS라고 하는 데하고 또 중국의 어떤 대학의 그 군사연구소, 그러니까 인민해방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제 워게임들을 해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CSIS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한 워게임은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했을 때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놓고 했는데 대부분 다 미국이 이기는 거예요. 미국이 이기는데 미국도 심각한 타격을 받는 그런 승리인 네. 거죠. 네. 하지만 중국이 이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인민해방군이 주도를 해서 중국 스스로가 한 이 워게임에서는 중국이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네. 그럼 미국은 없어요. 중국에만 있습니다. 미국도 개발을 하다가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안 하게 됐거든요. 중국은 네. 계속하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고 그건 내륙 지방에 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전쟁이 나기 전에 미국의 항모 또 괌, 오키나와 이런 한국의 그 오산 미군 기지 이런 데들을 그냥 직접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네. 일을 하는데 그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극초음속 미사일로 미국 항모를 무력화시키는 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긴다라고 하는 워게임 결과를 내놨어요. 중국 네. 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싸움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이죠.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네. 한쪽은 뭐 직접 당사자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3자의 입장인데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경제 문제를 저희들이 다뤄야 되니까 예. 미국의 지금까지 금리 말씀을 드렸고 또 금값 말씀도 주셨지만 그렇게 되면 금리와 금값의 시세는 이거는 영어 표현하면 스파이크도 아닌 슈퍼 메가 울트라 스파이크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달러가 마구 풀릴 테니까 네. 뭐 어떻게든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달러가 마구 풀릴 테니까 아무튼 달러 유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참 그 상반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달러에 네. 대해서도 네. 하나는 그럼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였을 때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냐? 네. 지금 말씀하셨던 금이죠. 네. 그 금 다음이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달라죠. 달러예요. 예.
그럼 미국 국채를 살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채가 마구 풀려서 공급이 늘어나는데 또 사람들은 그거를 사들이니까 상반된 두 개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죠. 만약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결과도 그렇고요. 네. 승전국이 결국은 그 채권을 발행해도 그 채권의 빚을 전부 네. 패전국에다 다 지워버리니까 그렇죠. 채권 가격에 그러니까 국가 부채에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미국이 달러를 찍어서 전쟁을 했는데 주신 시나리오처럼 네. 중국이 초음속 미사일 등등을 비롯해서 이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미국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서 네. 승전국이 없는 상태에서의 미국 경제가 돈을 썼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채무국으로부터 패전국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한다라는 사태가 나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 그 경제적 파국이 휴지 오겠네요. 쪽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 국채는 휴지 쪽이 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중국이 승전을 하게 되면 예. 세계는 중국에 가서 붙을 겁니다. 그렇죠. 당장 우리나라부터 중국에 가서 붙을 거예요. 아시아는 다 붙을 거고, 예. 그러니까 대륙에 있는 것들은 다 중국에 가서 붙는다고 저는 뭐 거의 확신합니다. 중국이 승전을 한다면. 시진핑 총서기가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네.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 경제가 성공해서 미국의 패권을 21세기에 교체할 것이다 라고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2000년 고무렵까지는 그렇게 봤어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저는 은퇴하고 나면 네. 중국 가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의 미래일 테니까. 예. 저는 거기에 뭐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2008년 뭐 그 이후부터 특히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나서부터 중국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중국 경제 성격도 매우 달라지기 시작한 거고요. 어떻게 그때부터. 달라졌습니까? 중국 경제 그러니까 성격이? 그 이전에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글로벌 금융 위기의 주역이 되면서 미국 경제가 이제 미국은 끝났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고, 서프라임 때. 네, 중국이 세계의 희망이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얕잡아 보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중국이 세계 최고다가 된 거고, 전략 외교가 시작이 된 거고, 다른 나라들을 얕잡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중화가 다시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모든 걸 자급자족한다. 네.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에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서서히 시작이 됐고 그게 지금은 매우 강고하게 자리를 잡게 네. 된 거고 그리고 서구처럼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처럼 소비자가 경제를 주도하는 방식은 타락한 방식이다 이거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공산당이 경제를 주도해야 되는 거고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경제 현장에 가보면 바로 투자 중심의 경제인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은 전체 GDP를 생산을 하면 그중에 거의 한 80%가 소비이고 투자가 한 10% 조금 넘습니다. 네. 네. 중국은 소비가 38%고요. 투자가 44%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는 그럼 뭐냐? 네. 그 투자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 예. 우주 개발에 대한 투자,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뭐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중국을 강한 국가로,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다른 나라들이 감히 넘보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투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이미 저는 수학 체감 단계에 왔다고 봐요. 그래서 GDP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예,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데 수익률이 거의 뭐 이제는 5% 수준도 안 되고 한계에 도달했다. 3%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네. 거죠. 특히 국영 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민간 기업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산당의 영향 속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활동들이 이런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반도체, 우주항공, 방산 이쪽에 시진핑 총서기의 관심이 쏠리다 보면 네. 다른 한쪽이 지금 언급 안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즘 헝다나 삐구이안처럼 예. 부동산에 대해서 시진핑 총서기의 경제 정책 네.
또 중국의 어떤 아까 말씀 주신 소비나 네. 이런 측면에서 놓고 지금 중국의 저축률이 45%까지 올라갔다 그러거든요. 네. 결국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네. 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라서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비빔밥처럼 버물러지면 중국의 역대급 침체가 온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거든요. 예. 저는 중국이 과거에 소련과 비슷한 길로 들어섰다고 봐요. 이미. 구소련과 예. 그 구소련이 붕괴되어 가는 그 길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사실은 근데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붕괴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표를 보면 멀쩡해요. 그런데 속으로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썩어 있는 상황은 지표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그 중국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동산 문제가 그러한데 네. 중국 전역에 전체 부동산 그러니까 신축 부동산의 한 20%가 비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뭐 1억 3천만 채라고 하기도 하고 6,500만 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 사실은 공식 숫자는 없어요. 예. 그 1억 3천만 채라고 하는 숫자도 예. 그 위성 사진, 예. 야간 위성 사진을 찍어보니. 쭉 이제 타임 시리즈로 보고 거기서 비어 있는 그러니까 불이 꺼지는 것들 추정한 거고. 네, 그걸로 추정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빈집이 많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짓는 동안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다 GDP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건 다 건설업체들의 매출이었던 거고 그게 이윤인 거고 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빈집이고 완전히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건 뭐 1대1로도 비슷합니다. 예. 1대1로 한다고 뭐 중국 건설업체들이 전 세계로 진출을 해서 인프라를 뭐 아프리카까지 가서 뭐 고속철도 놓고 뭐 별걸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구매력이 없으니까 중국의 은행들이 다 거기다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 나라들에.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중국 건설업체들이 받아온 거죠. 그렇죠. 갚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네. 하지만 다 못 갚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뭘 한 거냐? 그것도 그냥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자산들인 거죠. 그게. 그렇죠.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게 그 중국 부동산이 빚으로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던 건데 시진핑 주석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를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민간 소비를. 예. 부동산은 더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사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그런 성향이 강한데 그렇죠. 중국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 또 이 네.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네. 그래서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한 거죠. 3조 홍선 정책. 네, 3조 레드 라인입니다. 예. 3 레드 라인인데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예. 그래서 전체 자산 중에 부채 비율은 80%, 70% 미치어야 된다. 또 뭐 전체 소득에서 그 이자로 나가는 거는 뭐 얼마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세 가지의 그런 지표인데 다 빚을 줄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가뜩이나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빚이 많은데 그걸 줄이라고 하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기 시작한 거고 네.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선분양받은 소비자들이 불안하니까 중도금 납부를 안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더욱더 자금난에 처한 거고 그래서 더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부동산이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주요 산업은 네. 공산당이 점거를 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 구경이죠. 전부 국영이지 않습니까? 또 중국 내에 그 공급되고 있는 많은 식품회사, 주요 식품회사 같은 경우도 국영업체들이 많고요. 단지 말씀 주신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첨단 부분도
개인에게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웨이나 BYD나 뭐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지분은 공산당이 대부분 들고 있을 거라고 짐작이 가거든요. 예. 그러면 방금 주신 말씀은 결국은 국가의 부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다 중국 국영은행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중국의 리만 모먼트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미국이 2008년에 금융 위기를 맞이했듯이 중국도 그런 위기 금융 붕괴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의 은행들이 다 국영은행들인데 그거 없다 그러면 빚 없다 그러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이거 다 국영은행이고 공산당이 다 그걸 결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금융 붕괴가 나타난다? 그런 일을 할 일은 없죠. 그거는 그 채권 회수 안 하면 돼요. 그렇죠. 예. 예, 환율을 뭐 한 1달러에 10위엔 이상으로 올려버리고 예. 그렇게 하면 예.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 때 1973년인가 74년인가 83 조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82년 사채 동결 조치 말씀하시는군요. 예. 예. 72년 72인가 72년 83 조치. 예. 오일 쇼크 난 다음에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10월 달에 유신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금융이라는 게 다 실질적으로 국영이니까 하라면 그러니까 뭐 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고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야 없는 걸로 해.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거기다가 중국의 금융은 미국 금융은 전 세계와 거의 그 실핏줄처럼 얽혀 있는 그렇죠. 그런 금융이지만 중국은 일부러 차단했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2015년에 그 주식시장 폭락하고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이 외부하고 연결되는 통로들을 웬만하면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설령 중국에서 금융 붕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밖으로는 잘 안 나가죠. 네. 네. 밖에 것도 중국 안으로 잘 안 들어가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하나의 해법은 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국제적인 어떤 신인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하고 미국 이야기, 중국 이야기 또 금리, 환율, 유가 문제, 이스라엘 중동 사태 다 나눠봤는데 이런 뭐 거시적인 내용을 지금 교수님과 나눈 목적은 아무래도 우리 경제의 모습을 좀 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한국 경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고질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의 점. 부동산입니다. 네. 어느 국가든지 뭐 다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세계 역사를 보니까 맥킨지 보고서를 제가 오래전에 보니까 인류 역사에 15번의 대불황과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중에 10번 이상이 모두 부동산의 버블이 터지면서 대불황, 대공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해법은 전쟁이었다. 11번이 전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 미국도 부동산 문제. 다 부동산이 걸려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니까. 뭐 미중도 한번 간략히 짚어주시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망. 여기 경제 프리즘에 많은 분들 모셔서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을 들어봤는데 긍정과 부정이 좀 갈립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교수님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경제적 트렌드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고가와 저가가 나눠서 말씀드리는 그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거품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전세가와 전세 보증금과 매매 가격 관계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에는 이건 거품이 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펀더멘탈입니다. 그런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비율이 그렇게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저가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서 지금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전세.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지난 한 30년 동안 거품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그냥 사람들이 집값이 비싼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서 그거를 거품이라고 그냥 욕을 한 것이지. 예. 이 펀더멘탈과 매매 가격의 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평균적인 관점에서 예, 말씀을 예. 그런데 예. 다만 코로나 이후에 네. 금리가 워낙 떨어지고 시중에 유동성이 워낙 많아지다가 보니까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뛰었다. 네. 그거는 암호화폐도 뛰고 주식 가격도 뛰고 뭐 모든 게 다 뛰었다. 부동산도 뛰었는데 부동산은 좀 속도가 느렸다. 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네. 자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값은 제일 먼저 떨어졌고 네.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도 떨어지고 저는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풀린 것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적응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평균적으로 보면. 네. 네. 그런데 매우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가 나고 있는 그것과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고가의 주택들,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고가의 주택들은 너무 값이 비싸고요. 네. 값이 2억 미만의 주택들, 네. 그게 이제 빌라이고 네, 원룸이고 빌립주택, 예. 오피스텔들이고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커요. 네. 편차가 커서 그래서 이 2억 밑에 집들 매매 네. 가격 2억 밑에 집들은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 2억이면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 2억 3천 이렇게 됩니다. 네. 또 매매 가격이 1억이면 전세 보증금은 뭐 거의 1억 4천씩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살수록 돈이 생겨요. 집을 10채 가지면 말하자면 한 4억이 생기는 거예요. 집 한 채 살 때마다 4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네. 그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에 취해서 집을 많이 산 사람들은 그리고 그 돈을 함부로 쓴 사람들은 사기꾼이 된 거죠. 저는 그렇죠. 그 지금 전세 사기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상당수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하다가 보니까 사기꾼이 된 경우라고 보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예. 종부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봐요. 저도 그래서 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부랴부랴 처분을 했는데 저도 처분을 할 때 전세 보증 제가 2억에 처분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이었어요. 그래서 제 집을 산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내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랬거든요. 네. 그럼 왜 저는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종부세 대상이 돼 버려서 야, 그래서 뭐 이건 뭐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자, 다주택자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문재인 네. 정부 때. 네. 그 뭐 다주택에 대한 증오라고 하는 건 뭐 이거는 거의 열병 같은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의도했던 이유는 뭐냐? 다주택자라고 하는 거 다주택자를 공격하면서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다주택자의 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미지는 고가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주택자를 징벌을 하게 되면 고가의 아파트 또는 괜찮은 아파트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 근데 정작 나온 거는 뭐냐? 오피스텔. 오피스텔, 빌라, 원룸 이런 것들만 나온 거예요. 안 팔려요. 그리고 안 팔리니까 계속 값이 떨어져요.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는 또 어떠냐면 1인 가구가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굉장히 빨리 늘어요. 네. 가구 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1인 가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20대 중반만 되더라도 혼자서 나가서 살고 싶어 하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집을 1인 가구용 주택을 소유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주택이라고 하는 걸 소유하려면 최소한 결혼해서 내 집을 꾸릴 만한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거지. 네. 원룸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원룸에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는 많은 또 거예요. 많고. 1인 가구 때문에. 예. 그러면 누군가는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다주택자들인 거거든요. 네. 그게 통계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을 두드리게 된 거예요. 주택의 숫자로 종부세를 부과를 하다가 보니까 예. 그 사람들은 서둘러서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 값은 더욱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 주택들을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이었다가 이제 오피스용으로 바꾸는 거죠. 상업용으로. 예, 상업용으로 바꾸게 되는 거. 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네. 또 빌라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을 합니다. 네. 그러면 주거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 종부세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거용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거주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뭐를 했냐면 이런 저소득자들에 대한 전세 대출을 폭발적으로 늘렸잖아요. 늘렸죠. 예. 서민용이라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규모 주택들에 대한 전세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세 수요는 네. 공급은 줄어들고 줄어들고. 다 팔려고 하고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아진 거죠. 아주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게 전세 사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현상은 뭐냐면 강남에는 전세 사기가 없어요. 네. 비싼 동네에는 전세 사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매매 가격이 가격이 워낙 높은 전세 가격보다 훨씬 높기 높으니까.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소위 그 하부 시장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임대차법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걸로 해결될 수 있는 현상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을 없애야 돼요. 이거는 네. 정치적인 문제죠. 정책인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은 경제의 삶의 체의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직접 부딪혀 보시고 현장에서 어떤 형태의 부동산 거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가격 구조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 실소유자는 누구인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이 책도 쓰고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방송에서 부동산 가격만 놓고 집값에 오르는 현상만 놓고 말씀을 주시니까 뭐 교육 문제도 연관이 된다. 다 연관이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요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 전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 집 사라,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서민들 자산의 70%가 다 주택으로 들고 있는 분들에게 예.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위험 자산식으로 지금 만들어 놔 버렸지 않습니까? 예. 가계부채 문제와 연동이 돼 버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수위 때부터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인수위 때 5년의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경제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1년 6개월이 좀 지난 상태인데요. 한번 평가라는 말씀보다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고 제안하실 게 있으면 좀 교수님께서 한번 제안 주시죠. 네. 곽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만들 만한 시간도 없었고 그런 기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네. 당연하다고 보죠. 다만 문재인 때처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이라도 좀 큰 틀을 다시 짰으면 좋겠어요. 좀 앞뒤가 맞는 비전을 지금이라도 좀 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반부에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시진핑 총서기만 하더라도
반도체와 우주항공 같은 첨단 부분에 대한 예. 관심이 많다는 말씀. 예. 그리고 세계는 지금 모두 다 빛의 속도와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 속도 전쟁을 하고 있고 예. 기술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전 근대적인 어떤 자산 분배 방식에 집중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과 함께 교수님도 아마 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렸으면 국민들 앞에서 또 많은 대중들 앞에서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 상당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가 실패를 했고 예. 방금 말씀 주신 부동산 정책도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경제적 정의적 측면에서 포퓰리즘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열기를 받았을 것이고 지지를 받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히 싸늘한 어떤 기득권 세력들 또는 새로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을 오히려 던져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시청자분들에게 앞으로의 경제 상황의 생각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조언 있으면 한 말씀 주시죠. 예. 저는 지금이 판이 바뀌는 지각 변동의 시기라고 봅니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을 네. 평화 경제 시대라고 보면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네. 돈을 버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지금은 이제 전쟁의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거를 어떻게 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네. 경제도 전쟁의 관점에서 경제가 운영이 되는 그러니까 서로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얘는 뭘 못하게 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다 가져와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네. 네, 또 전쟁을 하기 위한 산업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피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는 다른 시장에 대한 인식을 가지시고 투자 판단도 하시고 또 저축이라든가 소비 결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종우 교수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세계는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두 가지 전쟁을 치룬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산업전쟁 속에서 자본의 흐름 또 기술의 흐름 속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보이는 전쟁은 중동 사태, 이스라엘 사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실질적인 전쟁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쟁의 시기에는 결국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불안전하고 유가라든지 증권시장 같은 자산시장도 상당히 불안전하다. 이런 시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리적 측면에서 곽수정 경제프리즘이나 연합뉴스 경제TV와 함께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